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이실 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참석하신 학부형들이 2021부터 23까지 대입을 치르실 학생의 학부모님 되시죠. 먼저 여러분들한테 가장 반가운 소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부터 전문대까지 포함한 대입 정원을 놓고 보면 1대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은 다 전체 대학을 놓고 보면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게 훨씬 좀 더 쉬워졌습니다. 쉬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현 대입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말이 안 되는 재수생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돼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계속 이 정시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국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해서 40% 이상 정도까지 정시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게 적용되는 거는 지금 중2부터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는 정시를 내년도도 좀 늘리고 또 나머지 주요 대학들은 이미 많이 늘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대학 들어가는 게 좀 더 간단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좀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 대입 제도는 수시가 4가지로 되어 있고 정시가 2가지로 되어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지금 대입을 앞둔 자녀를 두셨으면 전체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수시를 놓고 보면 학생부 전형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그 다음에 이제 특기인데 요건 일반 학생한테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보는 거하고 내신이 들어간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 전형 이렇게 해서 6개인데 일반적인 학생을 놓고 보면 사실은 수시도 한 가지밖에 없고 정시도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대학별 고사는 안에 자료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경쟁률이 이건 평균 50대 1에서 60대 1 정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학 간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을 중학교 때부터 논술하고 많이 보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걸 한 거지 이걸 통해서 제대로 합격한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최근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합격률도 재학생과 재수생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시는 학생부인데 학생부가 교과하고 종합이 어떻게 다르냐? 이건 학교 그냥 내신 가지고 하는 거, 이건 별로 공정하지 않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일반고 학생은 주로 이걸로 가야 됩니다. 이 종합으로는 잘 못 갑니다. 주요 대학은. 이 주요 대학은 특목고, 자사고 이런 애들 전형으로 상당히 많이 왜곡돼 있죠. 그럼 오늘 저녁에 설명해 오신 분 중에
특목고 학생의 학부형이나 특목고 예정인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특목고 자녀를 두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잖아요. 그죠? 특목고는 사실 사교육에 별로 도움을 안 받아도 그 안에서 외고는 외고끼리 잘 리그를 만들어서 스카이 대학이나 주요 대학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고인데 일반고 학생들은 여기에서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물론 일반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어느 고등학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긴 합니다. 종합으로 실적을 내는 학교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공립은 거의 다 꽝입니다. 선생님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면 다수의 학생들은 교과란 말입니다. 이거죠. 그럼 수시는 이걸로 가야 돼요. 학생부. 대학결고사는 5% 6%밖에 합격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지금 중2부터 정시가 대폭 늘어나면 저건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게 단계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내년부터 대학들이 이거하고 이쪽하고 서로 교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건 경쟁률이 이렇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경쟁률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학생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학부형들은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면 학생부 내신 관리에서 가야 된다. 근데 이 내신 관리는 1학년 1학기에 거의 결판이 납니다. 아니면 1학년 2학기. 그래서 이 대입제도가 나쁜 제도인 거예요. 1학년 때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반에서 한 1, 2등, 2, 3등 그 안에 안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교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성골, 그 다음에 반에서 1, 2등, 2, 3등까지 하면 진골, 이렇게 두 품이 딱 결정나고 그 다음부터는 6두품, 5두품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두 품이거든요. 그리고 내신은 잘 안 바뀝니다. 실제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애들 막 열심히 해보지만은 그러니까 현 대입제도는 일반고 학생을 놓고 보면 전교생들이 거의 몇 명을 빼고는 덜러리로 3년간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내신 기간에는 학원에 가서 계속 내신 강의 들으면서 관리받으면서 결국은 평점 한 2.5, 3.5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쓸 데가 없죠. 그러면 수도권 밖으로 막 나가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뭐 이건 원래 잘 안 되는 거고 수능 준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3들이 수능 딱 치고 나면 수능 성적만 가지고 딱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학생 수가 지금 거의 정원 미달 사태에 가까운데도 매년 재수 비율이 전년도 응시자의 35%가 재수를 합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이 제도가. 그래서 현 대입 제도를 이 구조를 딱 놓고 보면 누구를 위한 제도냐 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 주요 대학, 교육 공급자인 그 대학들을 위한 제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수혜자는 있습니다. 현직 교사, 여기 아마 선생님들 일부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은 어깨 힘주고 다니시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다 엎어 잤는데 요즘은 정말 말 잘 듣거든요. 생기부 기록 딱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요즘 선생님 할 만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입제도를 교육에 있어서 수요자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공급자의 이익만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피해자는 누구냐?
최대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대학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져 버렸거든요.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옛날 학력고사만 가지고 보는 제도 같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냐면, 우선 상위 15개 대학은 이걸로 40% 이상 뽑아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얘들한테만 주로 문을 열어놨거든요. 해당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는 성골, 진골 몇 명만 해당되고, 이걸로 가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제가 33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예전에 수험생이 약 100만 명 가까운 시절부터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한 연고대 갈 정도 애들 같으면 학력고사로 지금 딱 그 성적을 수능해서 그 등급을 받았다 하면 세종대학교 될똥말똥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제도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실체육관에서 12월 5일 날 수능 점수 발표하자마자 저희가 체육관에서 한 15,000명 학부모 모시고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올라가서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인사를 하고 시작했는데,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때 짧은 인사가 가장 감동적이었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제도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희생당한 거다. 이 다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추운 겨울에 체육관 바닥에 앉아서 설명회 듣고 어머님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다 교육부, 주요 대학, 현직교사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좀 갑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철저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40%밖에 안 한다니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하려고 하면 정시를 한 60% 이상은 해야, 그러면 수시에서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는 명분도 충분히 되는데, 또 현직 교사나 일부 정교조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철저히 또 이 학생부를 강조를 하거든요. 학생부가 가장 공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다. 수능은 암기 과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신이야말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 내거든요. 수능은 상당히 제대로 된 시험인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제도가 바뀔 듯 하면서도 제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길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로 가는 길 하나, 수능으로 가는 길 하나, 이 두 가지다. 오늘 오신 분들은 2021, 2023까지는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학생 수가 줄어서 2, 3년 전 애들보다는 좀 더 쉬워졌지만은 구조적으로 쉬워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 고1, 그 다음에 현재 고1, 이 학생들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예비 고1 같으면 수시로 가겠다고 생각하면 이번 겨울 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잘하든 기초 실력을 다지든 어떻게 해서든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에서 확실하게 전교 5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답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제도를 저는 만든지 모르겠어요. 또 사춘기에 질풍노도 이 시기에 애들 사고도 한번 치고 이래야 미래 더 가능성. 고등학교 때 사고 친 애들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고 한번 쳤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 대입 제도가 남성성을 거세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럴 정도로 이건 저는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1학년 1학기 때 전교 5등 안에 들 건지 안 들 건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진골도 안 되고 한 6두품 5두품으로 내려갔다 하면 빨리 정신 차리고 사실 이거 어렵지만은 이게 더 현실적인 답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발상의 전환이 진짜 더 답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대학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같은 그런 직업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는 차원에서 적당하게 가고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의 승부를 멋지게 걸 수 있도록 애들한테 여유를 주고 기회를 줘야 돼요. 저는 33년간 학생을 현장, 온라인 이렇게 합치면 100만 명 이상 가르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딱 놓고 보면요. 절대로 성적 순하고는 인생 순하고는 별 그렇게 상관도가 좀 있지만은 1대1로 대응할 정도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오래간만에 만난 제자, 지난번 그 지원 전략 설명에서도 제가 잠깐 했는데 요 수원 요 근처에 대학 교수로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인데 이 친구가 전북 익산에 꽤 부잣집 아들인데 서울까지 유학 왔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그룹가에로 공부를 했던 애입니다. 근데 정말 공부는 아니더라고. 특히 수학은 때려주기도 안 돼 얘는. 근데 애는 좋은 애예요.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하고 결국은 시험이라는 시험만 치면 망치는 거예요. 그런 애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에 끌려가기는 싫으니까 대학에 대충 원서만 내면 가는 대학 이런 데가 있어요. 뭐 전라북도에 호원대 이런 데 못 들어봤죠. 거기에 이제 일단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도 연기가 요즘은 무한정 연기가 되는데 그 당시에 연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인가 하고 군에 끌려갔어요. 군에 끌려가기 전에 자기 사촌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몇 명 강남역에서 술 마시고 이제 마지막 작별 파티 하다가 심심해서 점집에 딱 한번 갔대. 그 근처에. 앞으로 군에 끌려가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자기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같이 가보자 이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러더래요. 교수님 오셨네요. 그래서 다들 뒤로 자빠진 거예요. 저거 사촌 그 형이 자부님도 같이 뭐 사업도 하고 하는데 걔가 하는 말이 정말 다 동시에 뒤로 넘어졌대요.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했는데 교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결국 얘가 관광경영 쪽을 공부해가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고 지금 요 모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교수로.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을 딱 결정하는 그 나이에 가서 그게 진짜 승부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날 변화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국가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 6년 뒤에까지 하면 현재 우리나라 직업, 그게 2015년에 발표인데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업의 70%가 72%가 다 사라지고 인공지능 AI가 대체한다. 그렇게 엄청나게 바뀌면 지금 대학 가서 그 과를 졸업하면 그와 관련된 직업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선 현 대입 제도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세상의 변화도 잘 아셔야 되고
현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는 낡은 의식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도압축 성장할 때는 대학 잘 가면 그게 곧 인생 성공이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건 이미 밝혀지고 있어요. 서울대 경영대 출신들도 30-40% 지금 실업자입니다. 다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이 공부라는 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전자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면 이건 다 내 책임이야 사실은. 내가 유전자를 좋은 걸 안 물려줘서 일어난 건데 왜 걔들을 쥐어짜가지고 윈터스쿨에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굴려가지고 뭘 만들어? 안 만들어집니다. 어떤 집안은 다 서울대 가고 어떤 집안은 다 멀리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서울대 간 집안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한테 늘 이런 설명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대한민국은 이 아파트 문화에 어머니들의 이게 이제 문화가 저는 꽤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머님 세대들은 옛날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 왜? 자기도 공부 안 했고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다 어머님들이 다 공부 꽤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문화에 어머님들이 그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실현하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대리 실현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서열이 처음에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서열이 되다가 이 정도 되면 아들, 딸들이 공부하는 것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돼가지고 모이면 맨날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잖아요. 내가 왜 저기 가지? 그런데도 안 가면 우리 애만 뒤처지면 이건 안 되지. 맨날 딜레마 속에서 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학원 설명회 딱 가면 엄청나게 공포를 조장하잖아요. 그리고 돼지 아줌마들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한 건당 얼마씩 리베이트 받는 거니까 무조건 집어넣어가지고 어머니 아직도 이걸 안 했어요. 선행이 이래가지고는 큰일이요. 얼마나 비교육적이냐.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날린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쓴다고 해서 유전자가 안 바뀌는 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설명에 혹시 도움이 된다면 생각을 확 바꾸는 그런 밤이 되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어머니를 위해서 쓰시고 또 자녀들도 더 크게 바라보면서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대입제도 자체는 모순 덩어리다. 이거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조금의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그러면 수시가 70% 80% 뭐 7대 3이라고 하죠. 여기서 2월 되는 것까지 하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이니까 수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학생부 교과라는 생각만 딱 가지고 진골까지 가든지 아니면 육두품 정도 받아가지고 수도권 정도 가는 걸로 만족하든지 아니면 우리 애가 공부는 좀 아니니까 학교 열심히 건강하게 다니기만 하고 또 낮은 대학은 교과로 아무 때나 써도 다 합격합니다. 지금 학생 수가 부족하니까. 근데 인서울의 상위 9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답은 뭐 반에서 1등 해야 되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고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고 이건 안 되는데 이 좀 곤란한데 그래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제대로 승부를 걸든지 저는 그 두 개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답이 있다. 스카이캐슬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 앞에서부터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수능 출제 경향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국어가 좀 쉬웠다 이거지 내년도 쉬워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양상이 하나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수학은 좀 달라졌어요. 확실하게. 요건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변별력의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예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서 21번하고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뭐 거의 못 푸는 수준 정도였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수학 선생 중에 푸는 선생이 몇 명 없는 문제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에 얼마나 화려한 강사들이 많습니까? 한 3년인가 4년 전에 물어봤어요. 수학생들하고 식사하면서. 야, 30번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 너희들은 저거 어떻게 가르치니 하니까 너희들은 그거 답 보고 해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거 풀려면 너희 시간 몇 분 걸려? 저희는 못 풉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천재적인 놈들이 문제 하나 가지고 60분 동안 푸는 거예요. 전에는 시험이 그랬어요. 실제로. 30번. 그 다음에 29번. 그 다음 객관식 중에 20. 이게 제일 어렵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30번도 이제 꽤 쉬워졌고 상당히 잘하는 애는 풀 수 있게끔 내고 예를 들어서 15번까지는 거의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한 10번 이후 한 11번 이후부터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전에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학은 한 개 틀리면 1등급, 두 개 틀리면 2등급, 세 개 틀리면 3등급 이 이야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1등급이 80점대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학이 좀 변별력이 달라졌고 국어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쉽게 냈다 하더라도 애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어렵다 한데도 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맞죠? 우리 원장님이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국어는 참 난이도 조절하기 어려워가지고 예상하기 어렵고 그러나 수학은 달라졌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여기에서 점수 차를 낼 수 있고 당락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과목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입시, 작년 입시 이렇게 봤을 때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효과가 좀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로 들어갔는데 작년에 한 4%인데 올해는 7.3%가 1등급이었거든요. 아마 올해 정도 난이도로 유지되는 게 맞을 겁니다. 절대평가 도입한 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영어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무시를 해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3등급이나 4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주요 대학에서는 점수차가 엄청나게 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등급 사이에. 그러면 한 4등급 정도 갔다는 애는 뒤에서 3, 40%밖에 안 되는 애거든요. 이게 2등급까지 하는 것 같으면 거의 한 30%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어는 최소한 2등급은 받아야 된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80점대 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를 이 중학교 때부터 애매하게 좀 안 하고 영어를 싫어하고 해가지고 영어의 기본 구조를 전혀 이해 못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50점, 60점이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치명적인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80점대 위에는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그걸 3학년 가서 90점대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90점대 받으면 무조건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탐구 과목은 요거는 문이과에 따라서 다르고 또 지금 앞으로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거기 21페이지 표에 보면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었냐면
2015학년도에 64만 명이 원서를 내고 59만 명이 시험을 봤거든요. 약 60만 명이 봤거든요. 2016학년도 58만, 응시자만 볼게요. 2017 55만, 2018 53만, 2019 작년이죠. 53만. 요거는 작년에 줄다가 한 번 안 주는 거는 지금 재수생 나이 애들 2000년생들 밀레니엄 세대다 해가 그때 좀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안 줄었고 올해 그러면 수능 응시 몇 명 했냐? 올해 48만 명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여기에 이 자료집을 그 전에 만든 거. 올해 48만 명 응시했고 내년에 42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대학이 50만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0.89대 1 뭐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지금 미달 사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비 고3, 예비 고2 내년까지 확실히 줄거든요. 내년까지. 그래서 지금 예비 고2까지가 확 줄기 때문에 6만 명이 줄기 때문에 내년이 대학 들어가기 꽤 좋을 거다. 근데 예비 고3하고 예비 고2 지금 2학년, 1학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걸 실질적인 그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22페이지 보면 주요 9개 대학, 요 주요 9개 대학이 스카이로부터 경희대까지입니다. 중경, 외시 이렇게 하는데 외대가 랭킹 10이고, 그러면 경희대까지 9개 대학에 수시 전형별 경쟁률을 한번 봐보십시오. 2020학년도만 볼게요. 올해 거. 교과가 6.57대 1이고 종합이 9.98대 1, 10대 1이죠. 논술은 60.60대 1이고 특기자는 볼 필요가 없겠죠. 자연계에도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논술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률이 무슨 50대 1인데 그걸 합격하겠다는 경우는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여기서도 제일 낮은 거는 교과잖아요. 근데 교과는 이거는 1점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1점대 초반에 가까워야 된다. 근데 또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뭐 2등급 2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능 잘하고 학교 내신 잘한다. 그게 답이에요, 지금. 그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는 사교육기관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내놓은 그건 어떤 상술밖에 아닌 겁니다. 절대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럴듯하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학원에 누가 이랬는데 이런 결과를 그런 결과를 만든 특별한 학생 몇 명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여태까지 이 학원에 학생이 그 학년에 몇 명 다녔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러면 너가 학원에 작년도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을 들고 오라고 그러세요. 물론 탈세도 좀 했겠지만 그 매출이 얼마쯤 했는데 너희들 그러면 역산해 보니까 너가 학생 이만큼 있었네. 그 애들 명단도 다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학부모하고 컨택해서 실제로 어떤지 알아봐야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만병통치약하고 학원 상술하고는 똑같이 통해요. 만병통치약은 10명 중에 먹어서 한 명만 나오면 이건 만병통치가 돼요. 안 나은 사람 아무 소리 안 하거든. 학원 다녀서 돈만 쓰고 떨어진 사람 쪽팔려서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막 논술을 했는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중간도 안 되는데 인서울 딱 하면 이 어머니는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걔가 거기에 능력이 특별하게 있었던 애지 학원이 잘하는 게 절대로 안 해요. 왜? 60대 1인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학원이. 학원에서 이런 말을 해줘도 또 돌아서서 어머님들이 동네 학원이나 또 요즘 학원들이 비상한 마케팅 전략을 쓰거든요. 거기 가서 또 솔깃하고 금방 속아 넘어간다고. 이런 데이터를 보시라고요.
절대로 합격할 수 없어요. 웬만해 가지고는. 자, 그 데이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26페이지 이제 최근에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의 인원이 수능으로 보는 인원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데이터 표 1-8에 보면 2019부터 21학년도 주요 대학 수능 전형 모집 인원을 비교로 해놨습니다.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가나다라로 저희는 쓴 겁니다. 이 9개 대학을 딱 보면 2019학년도 작년이죠. 6,376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48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8,190명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6개 대학 이러면 상위 15개 대학인데 이 대학들이 내년까지 정시 인원을 다 평균 30%까지 다 맞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숫자가 6,300에서 8,200까지 늘었다. 그러면 한 2,000명 가까이 늘었다. 9개 대학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결과하고 똑같냐 하면 2년 전에 그럼 랭킹을 굳이 그냥 스카이부터 해서 중경, 외, 시 이렇게까지 있다 치죠. 그러면 2년 전에 외대나 시립대 들어갈 정도의 실력 애들은 다 경희대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대학이 한 2-3개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경쟁률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니까 2019학 그 밑에 표로 봐보십시오. 이 우리가 정시 지원 전략 설명에서는 요 앞에 표도 만들어 놨었는데 2018학년도에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실질 경쟁률 원서를 3장 쓰지만 추가 모집까지 해가지고 3장 쓰기 때문에 경쟁률은 한 10대 1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실질 경쟁률이 2018년도에는 6.5대 1 정도 됐어요. 상위 9개 대학 들어가려면. 그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시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모조리 다 떨어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안 떨어지는 애들은 누구냐? 뭐 하나고등학교 이런 애들, 뭐 대원예고 이런 애들은 안 떨어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 외 애들은 그냥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고, 물론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전교 1, 2등 이 애들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2018학년도 2년 전에는 실질 경쟁 명목상으로는 10대 1이 다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붙을 확률이 6.5대 1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5.5대 1이었어요. 올해는 문과는 4.3대 1, 이과는 3.9대 1까지 올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3.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고1 학생들이 되면 2점대 후반까지도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재수생들도 워낙 응시자가 줄어서 35%가 재수한다 하더라도 10만 명 밑으로 곧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올해 재수생이 13만 5천인가 그랬거든요. 이게 줄면 모수가 주니까 35%가 계속 한다라고 놓고 보면 또 그 비율도 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예비 고1 중3 어머님들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실 때 대학 들어가기 분명히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훨씬 쉬워진다는 말은 애들한테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애들은 그렇게 말하면 확 놀아버리면 말짱한 일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정시가 늘어나는 효과가 6.5대 1에서 내년도에 당장 3.5대 1로 반토막으로 내려오니까 이거로 대학 가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3, 4년 전에 했던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해되셨죠?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되고 사실 이런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업은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전담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건물 아예 2개 층을 쓰는, 여기에 매년 인건비만 해도 수십억 때려놓고 있는데, 근데 동네 학원들이야 몇 개 케이스를 가지고 결국 물건 파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데이터를 자세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2022-23 학년도 대입 전략. 자, 우선 학생 수가 실제로 주는 거를 또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 연도별 출생아 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재수하고 있는 애들 밀레니엄 세대들, 여기는 애를 좀 많이 낳습니다. 64만 명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56만,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8만 명 줄었죠. 그 다음에 현재 고3과 고2 사이에도 한 6만 명 차이 나죠. 내년도 그래서 응시자 수가 다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 내년도 42만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재수생 포함한 숫자입니다. 내년도. 내년도 재수생이 한 11만 정도 되고 고3 수험생이 31만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2만 볼 거라고 보는데, 근데 고2에서 고1은 안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살짝씩 줄고 있죠. 이제 한 2만 명씩 줍니다. 그리고 중3은 한 4만 명 정도 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출생아 수가 40만이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거 대학 입시를 가지고 걱정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어질까 이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이제 실질 미달이라는 걸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35페이지 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2020학년도 올해 지금 수능을 본 학생들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대입 정원이 48만 5천이고 경쟁률이 1.13대 1이다. 수능 안 보고 뽑는 전형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1.13대 1이라고 한 거고, 2023년이 되는 것 같으면 0.98대 1이 되고, 유의미한 대학을 놓고 보더라도 한 1.3대 1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 사립대는 텅텅 비어 있는 대학이 지금도 많잖아요. 이때쯤 되면 상당수 폐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오신 학부형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상위 15개 대학에 갈 거냐 말 거냐, 그 관심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우리 애가 서울 시내 15개 대학 안에 들어가면 예전에 스카이 대학 들어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엄청 똑똑해요 애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 보면 이 대입 제도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선발 비율을 한번 볼게요. 전국 대학을 보면 교과를 제일 많이 뽑습니다. 42.3%. 내년도 걸 기준한 겁니다. 종합이 24.8%. 논술은 이게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실기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고, 수능은 20.4%예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요 15개 대학을 놓고 보면, 그래서 전교 1, 2등 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를 7.4%밖에 안 뽑고 종합을 45.4%를 뽑는다. 이 이야기는 주요 상위 15개 대학들이 대놓고 한 반 정도는 특목고 애들 뽑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들도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주요 대학들이 더 문제예요. 특히 주요 사립대학들. 왜 그러겠습니까? 대놓고 입학처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목고 애들 뽑으면 말도 잘 듣고, 집안도 잘 사는 애들이 많아서 장학금도 안 줘도 되고 아주 학교 운영하기 편하대요. 사회가 썩어도 엄청 썩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조국 사태나 이런 걸 보면 이 종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강력하게 이걸 해결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지고 놓지 않으려는 두 세력이 이 상위 15개 대학하고 현직 교사들하고 상당수가 여기에 지금 딱 목숨을 걸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입시를 두고 오늘 제가 전심 때 그래도 또 입시계 유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종종 나오는 분, 이런 분들하고 그 사교육에 있는 분들하고 전심을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입시를 놓고 수시파와 정시파로 갈라져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은 이쪽 이전은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갈 때는 이 구조가 그대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일단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을 약 50% 가까이 45.4%를 당장 내년에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들은 논술도 좀 뽑아요. 11.6%, 교과보다 많이 뽑아요. 대신 수능도 많이 뽑습니다. 29.2%.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객관성이 가장 큰 거는 뭐겠어요? 수능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논술이겠죠. 그런데 교과는 이미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는. 해당이 되시면 정말 좋은 거고, 이거 7.4%밖에 안 뽑으니까 이런 걸 아시고 이렇게 이게 대학 입시의 구조가 완전히 이중구조로 돼 있구나. 전체적으로는 학생부가 뭐 교과가 많다 하지만 그거는 전국 대학이고요. 주요 대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정시가 이게 거의 막 18% 이런 데서 29%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3.5대 1 실질 경쟁률이 되니까 제대로 하면 한 3, 4년 전보다는 훨씬 가능성은 높다. 자, 아시겠죠? 이 데이터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과목 구조가 어떻게 바뀐다. 뭐 이건 다 알고 계시죠? 2021학년도에서 가형, 나형의 가형에 기하 벡터가 빠져요. 그래서 사실 부담이 좀 줄어요, 이게.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이제 2022학년도에 오면 괜히 왜 이 짓을 저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어를 75%는 공통 문제고 25%를 합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하게 합니다.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수학도 이제 명분상 2022학년도부터는 문이과 없앤다 그러거든요. 진짜 이건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큰 변화를 보면. 그러면 진짜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하면 모든 학생이 물리나 화학을 다 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에 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물리나 화학을 하고 모든 학생들이 역사를 다 공부해야 돼요. 그게 기본 소양이에요. 이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게 무슨 교육의 목표처럼 돼가지고 과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과목 2개만 하고 이과는 이과 과목 2개만 하자 하다가 이제는 막 크로스도 해도 된다 뭐 이러면서 융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순 엉터리인 겁니다. 그럼 2022학년도는 어떻게 되냐? 별 바뀐 게 없습니다. 언어를 괜히 25% 선택하게 해가지고 2개 중에 선택하게 하는 이상한 짓 하게 해놓은 거고 수학을 또 수1, 수2를 공통으로 하고 선택형 25인데 문과 애들은 주로 확률과 통계하겠죠. 그 다음에 미적분은 안 할 거다 말입니다. 주로 이과 갈 애들. 그런데 이것도 상위권 대학의 이과는 미적분을 강제 지정을 한다든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쉽게 확률 통계하면 원서를 못 내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문이과 구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 밑에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이과 구분 폐지.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 사는 일은 도무지 이해가 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무슨 구분을 폐지해? 대학들이 다 구분해 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해도 되고 사회과목 9개 중에 1개, 과탐 8개 중에 1개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2개. 그런데 또 주요 대학 입가에서는 과탐 2개를 선택하라. 또는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을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강제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수능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좀 피곤하게 만들더라. 매년 고치면 무조건 더 나쁘게 고치더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현행하고 개선하고 이 개선이 아니고요. 본질은 개악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화된 대입제도 변화라고 할 게 거의 없고 변화는 학생 수만 엄청 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주요 대학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은 그렇게 말 잘 듣는 애도 뽑고 대입제도가 이렇게 복잡해야 매년 50억짜리 건물을 한 개 지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논술 하면 뭐 가까운 여기 경희대 수원 캠퍼스 이런 데다 뭐 60대 1 이렇게 하니까 1년 열심히 대입 전형 딱 치르고 나면 한 50억 남는단 말입니다. 기업을 해가지고 50억 남기려고 하면 정말 죽을 판 살 판해도 안 되는데 학생들 시험 쳐가지고 몇십억씩 대학들이 챙기니까 이 제도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말할 때 전두환 같이 확 한번 누가 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조건은 학생 수가 줄고 정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공부하면 2, 3년 전 학생들보다는 훨씬 대학 들어가기가 쉽다. 그리고 수시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일반고 학생이면 학생부 교과 그리고 이 교과하고 수능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거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거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한 10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 생각은 요즘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고 대학 진학의 사회적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기 오신 부모님 세대까지는 대학 진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맛본 달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야. 그게 또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년간 말도 안 되는 고도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인류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시는 올 수 없는 매년 10%씩 성장하면 30년 지나면 이게 수천 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고 그 고도 성장에 가장 쉽게 편성해서 중산층에 편입한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을 해서 그걸 온 국민이 온몸으로 느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2000년대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살았던 세대들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 속에 대학 진학이 중요하다는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전 인류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로 접어든 거예요. 10% 성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2% 이제 저성장으로 이미 2000년 이후에 왔어요. 그래서 이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고도 압축 성장기에 그 낡은 의식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김난도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성장이라고 하지 말고 고도 압축 성장을 겪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숙의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접어든 거예요. 그리고 학벌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단순한 사회가 아니죠. 사회가 훨씬 더 고도화되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말 그대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지. 그전에는 대학 진학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곧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나올 때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 이미 저성장에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머님만 불안한 게 아니고요. 제가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이거든요. 우리 학부형들은 메가스터디 하면 온라인 교육 이렇게만 아시겠지만은 이 안에 회사가 10개 넘게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내년도 사업 계획 보고를 2시간 받다가 다 못하고 왔는데 저희가 직원이 한 2,000명 되고 강사가 한 2,000명 됩니다. 온갖 사업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명 데리고 있고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냥 뭐 학원들 이런 데 하고는 전혀 다른 회사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무슨 고민이 많이 드느냐면 뭐 현우진이다 우리 유명한 조정식이다 대단한 선생들이 있는데 온라인 고등부 온라인만 하더라도 그 온라인 매출만 하더라도 한 1,500억 가까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저게 어느 날 빵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알파고가 처음 나타나서 이세돌하고 붙을 때 에이 이세돌이 이기지 했는데 실수로 알파고가 전 건지 한번 지준 건지 하여튼 그거 한 번 빼고는 다 박살났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가 알아서 다 공부해가지고 온갖 기보를 다 입력하고 이세돌 수를 읽고 해가지고 그냥 박살내고 이세돌을 하고 또 공부가 더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1위는 커제거든요. 커제는 그냥 한 방에 다 보내지 한 번도 못 이기잖아요. 그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알파고 제로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알파고 제로는요 그런 딥러닝 구조가 아니고 지가 알아서 또 다 하는 놈이 이놈은 더 진화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하고 알파고 제로가 바둑을 붙었어요. 30시간 만에 얘는 아무것도 입력 안 시킨 안 했는데 알파고 제로가 30시간 만에 이걸 다 학습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그러면 저는 뭐 한 10년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외 선생, 로봇, 인공지능 과외 선생이 딱 학생 앞에 앉아서 가르치고 해보면 다 파고 이 자식이 뭐 자꾸 실수하고 근본 개념이 뭐가 모르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얘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치면 최고의 선생이 될 거예요. 요거 한 20만 원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전 세계의 학원들이고 학교가 막 상당수 난리가 나는 세상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결국은 인간이 이번 세기 안에 인공지능의 애완견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AI한테 잘 보이려고 귀여움 떠는 우리 집에 있는 마티즈처럼 되어버리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19세기부터 인간 세상이 변화오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20세기에 에리 프롬이 인간은 죽었다 그랬는데 기술은 진보해가지고 인간이 신이 됐잖아요. 지금 신이. 이 지능. 그런데 이 단계를 놓고 유발 하랄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인간이란 종은 종말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어떤 격변기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20년 전, 30년 전의 경험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세계적인 석학, 뭐 경제인, 정치인들 다 모아놓고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회장님 우리나라도 자주 옵니다. 4차 산업을 제일 먼저 떠들었던 70대 할아버지 있어요. 여기서 매년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불과 2년 전에 IBM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는 뉴 칼라의 시대가 온다. 사실 인간들이 이렇게 칼라 이런 거 기타하고 별로 안 다녔잖아요. 옛날 농사 짓고 할 때는. 근데 산업혁명이 딱 되면서 기름때 묻고 하면 안 되니까 딱 여기 칼라하고 기름때 묻으니까 블루 칼라가 그 당시에 팍 부상이 됐죠. 공장 직종. 그래서 안정적인 월급 받고 그들의 노동자가 뿌띠 부르주아가 돼가 소시민의 세상이 대중사회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전문직들이 중요해지면서 화이트 칼라의 시대가 열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화이트 칼라 시키려고 다 생각을 하지만은 이미 두 칼라는 끝나버렸다. 왜? 블루 칼라가 하는 일이든 화이트 칼라가 하는 일이든 이건 로봇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체할 거고 이제는 뉴 칼라의 시대.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뭘 공부했냐, 그거보다는 그 개인의 특별한 능력, 창의성 이런 능력이 훨씬 중요하는. 그래서 집에서 청바지 입고 뒹굴뒹굴 구르고 칼라도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뭐 구걸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뉴 칼라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유튜브에 4차 산업혁명이든지 뭘 쳐가지고 좋은 강의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걸 들으십시오. 동네 학원에 가서 겁먹지 말고 어머니끼들 모여가지고 브런치 먹으면서 그 말씀하시지 말고 조용히 그런 걸 열심히 자꾸 들어보시면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그걸 더 저는 알 수 있다. 뉴 칼라의 시대가 오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해도 충격인데 대한민국은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있어요. 또 이거 못지않아. 물론 이게 제일 큰 충격인데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제일 지금 마음에 늘 걱정되는 거. 뭐 제가 뭐 그 할 능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회를 가르쳐 사회 선생이었거든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고도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인구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인구 구조가 이랬거든요. 피라미드거든요. 그럼 노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부양 책임이 얼마 없죠. 애들이 좀 덜썩거리고 요 부양 책임이 있지만 얘는 빨리빨리 몇 년만 지나면 다 생산 연령층으로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한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사람은 15세부터 64세 사이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 박정희 또 우리가 운이 좋았어요. 이병철, 뭐 정주영 이런 사람들 또 김우중 이런 사람들 막 동시에 다 나타나가지고 정말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학자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부양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애를 덜 낳는 게 낫겠다 생각. 산하 제한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그때부터 출산 제한을 했어요. 저 어릴 때 기억이 제가 61년생인데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막 동네 이상한 풍선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콘돔입니다. 그것 갖고 우리가 놀았거든요. 그러더만은 갑자기 막 온데 포스터가 붙는 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뭐 둘만 낳아도 삼천리가 무슨 강산된다고 낳지 말자. 하나만 똘똘하게 잘 놓자까지 쫙 바뀌었어요. 인구 정책이. 그러는 바람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 지금 다 60세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요 구조로 됐을 때는 꽤 괜찮아. 이게 종영인데 곧 우리나라는 이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애는 안 낳죠. 노인들은 빨리 떠나셔야 되는데 안 떠나셔. 이게 숫자도 많은데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또 제일 잘 돼 있고 의료기술은 갈수록 발달하고 뭐 인간이 영생할 것처럼 돼가고 이러니까 그랬어요. 제가 데이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노년 부양비라는 게 앞으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얼마나 크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중요한 데이터인데 노년 부양비는 전체 인구에서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분의 요게 생산 연령층입니다. 요거 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인데 요렇게 합니다. 이게요.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요. 저 숫자가 2, 3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0년에 드디어 10이 됐어요. 10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가 다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업주부도 있고. 꽤 부담이 됐죠. 잘 들으세요. 2000년에 이게 10%였어요. 기하급 수적으로. 2010년에 15%로 늘었어요. 이미. 2020년에 22%. 자, 이 내년에 22% 돼. 22명이나 돼. 이게 얼마나 빨리 넣냐면 2030년이 되니까요. 또 10년 뒤에 지나니까 40%가 돼.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일해가지고 노인만 4명 먹여 살려야 돼. 이 정도면 초고령화에 그냥 심각한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나 저는 슬프다는 거예요. 얘들이 2030년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학 졸업하고 뭐 군에 좀 갔다 오고 그럴 나이죠. 아직 결혼도 못 했겠죠. 그러면 좀 자리 잡아서 집도 한 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제 인생의 중심에 서는 나이가 2050년이겠죠. 우리 애들 40대 후반이잖아요. 2050년에 78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이미 갱신했어요. 한 번도 이런 나라 없었어요. 일본도 아니래요. 그런데 치명적인 거는 2067년 100이 넘어가는 해가 나옵니다. 2067년에 이건 통계청 자료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102.4%입니다. 자, 이건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사람 100명에 노인만 100명이 넘는 나라. 이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이 학생은 거의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하나도 다 망했어요. 얘들은. 아니, 사회 구조적으로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보다 행복한 인생은 앞으로 절대로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놀게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괴롭히지 말고. 얘들이 65세 이제 그때는 은퇴도 못합니다. 노인 기준이 올라갈 겁니다. 70몇 세로. 그러면 얘들이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 되면 내 생각에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40대 중반 정도 되면 소득의 최소 70%에서 많게는 80%, 90%를 세금으로 다 내야 돼. 그래 안 하면 이분들이 못 살아가요. 위에 분들이. 이분들 강제로 고려장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보험이. 최근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멋지게 한다고 미리 많이 땡겨 써버렸어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가면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적 자금 넣으면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식을 깊이 생각한다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는 이제 베트남 이런 나라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여기 가서 뭔가 답을 찾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을 엄청나게 이민으로 수입해 와야 돼. 이 역삼각형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빵빵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애는 어차피 안 나으니까 강력한 이민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런 논의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대학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을 훨씬 더 글로벌하게 뭔가 생각할 수 있게끔 또 해줘야 되고. 근데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브런치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훨씬 중요한 이런 문제가 바로 눈앞에 도둑같이 다가올 건데. 그리고 안 먹어도 된다고 제가 시작했잖아. 지금 수능 이거 훨씬 들어가기 쉬워졌다 그랬잖아. 6.5대 1에서 3.5대 1로 벌써 떨어진다니까. 지금 중3은 한 2.5대 1까지 떨어집니다. 15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안 어려워요. 그래서 훨씬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고, 한국의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 부양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의 답이 강력한 이민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답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창의적인 인재가 나와야 된다. 대한민국을 구할 정말 몇 안 되는 인재. 제가 지난주에 현대가가 자식이 많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부인을 여러 명 두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명하고 장시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상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집안에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재벌 3세로서 뭐 돈은 엄청 많지만은 재벌 3세인데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 대한민국.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할아버지가 대단하셨던 것 같다. 니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운이 너무 좋았다. 이병철도 있었고 정주영도 있었고 뭐 대단한 분들이 막 동시에 다 터져 나와가지고 세계에서 꼴찌에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위 안으로 막 들어오는 기적을 만들었는데, 지금 닥쳐올 재앙이 엄청나게 큰 재앙이 있잖아. 여기다 또 정은이가 한 번씩 팍 터뜨려버린다 하지. 이건 만만치.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정말 새롭고 멋진 친구가 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세상에서 직업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직업이라는 한자가 잘 생각해요. 직을 가지고 업이 결정된 거잖아. 예전에는 어떤 직장에 딱 들어가면 니는 총무과 가라, 니는 어디 해라, 지 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평생 직장도 없고 기업도 얼마 갈지 몰라요. 이제는 반대로 업직의 세상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걸 가지고 내 직장을 만들고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해서 회사를 만들든지 또 1, 2년 하다가 문 닫고 새로운 걸 하든지, 직업의 세상이 아니고 업직의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면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 교육하셔도 된다. 학생 수도 줄고 경쟁률도 낮고 그리고
어차피 이 모순된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고 오늘 오셔서 고민해봤자 중2부터 바뀌게 또 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3년 예고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시되 대학을 좀 잘 못 가면 못 가도 그건 아무 문제가 이제는 안 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못 간 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 인정을 하시고 자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가면 원장님한테 연락이 깨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이야기를 하나는 제가 하고 가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길은요 아주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실은 공부는 딱 이렇게 하면 답이라는 게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오고 AI가 나타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공부죠. 그 공부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러죠? 학습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결국은 공부는 학하고 습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너무 학에 치우쳐져 있어요. 배우는 것은. 저는 공부는 이 학하고 습을 딱 50대 50으로 만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업 메가스터디 윈터스쿨입니다. 요건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자, 근데 이게 진짜 50대 50이에요. 이 50대 50을 가장 잘하는 애들이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만 드립다 공부하는 것도 안 되고 학원만 드립다 다니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건 딱 거의 50대 50.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공자님 말씀이죠. 공부의 황제 공자님. 맹자는 택도 아닙니다. 맹자는 뭐 학녀 맹모 삼천지교 그거는 우연히 맹자가 세 번째 거기 이사 갔을 때 정신이 차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과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공자는요. 정말 제대로 공부했잖아요. 근데 공자는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죠. 정상화가 아닙니다. 공자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60, 엄마가 16살입니다. 벌써 이 정상적이지 않죠, 그죠? 공자의 본명이 공구죠. 그래서 뭐 구라는 게 이게 속설인데요. 엄마가 급해서 언덕에서 나왔다 해서 언덕구자를 썼다는 말도 있고 뭐 언덕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여튼 근데 공자가 어릴 때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공자가 처음으로 직업을 찾은 게 부잣집 창고지기를 하면서 거기서 글자를 하나씩 깨치면서 인류 최고의 학자 서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논어를 이야기하는데 논어의 첫 문장이 학이편이죠. 이게 첫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논어 첫 문장입니다. 논어 첫 문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학이 시섭지면 저는 딱 이대로 하면 정말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학이 시섭지면 불력 여로하라. 이게 이번 겨울에 우리 수원 메가스터디 윈터스쿨에 아닙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는 이걸 철저히 추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공자의 말씀대로 하라 그럽니다. 이 구조를 지키려고 학원의 시스템이고 뭐고 전부 이 구조로 만들었어요. 저는 33년간 학생 가르친 일밖에 안 했거든요. 가르치보니까 이게 답이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배우고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혼자 안 돼요.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지식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전달해 주는 게 쉽게 알아듣잖아요. 오늘 쫙 들어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아닙니까? 대한민국 입시 구조가 이렇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가 진짜 그럴 수 있겠네. 메가스터디 망할 수도 있겠네. 알파고 제로보다 더
강한 과외 선생님이 오면 다 없어질 수도 있겠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이건 다 통계청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하겠는데? 딱 몇 가지 머리에 싹싹 들어왔잖아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리고 요 지자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시습하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이 말이죠.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부의 본질은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쁨을 얻는 게 공부의 본질입니다. 자꾸 애들이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올리고 성적을 올리려고 하니까 실력도 안 올라가고 성적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는 본질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공자가 이걸 깨달은 거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데 여기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시자 번역을 좀 잘못했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는 하니까 애들이 자꾸 때때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 시자는 그게 아니고요. 시적절하게 딱 타임에 맞게 영어로 하면 타임리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타임리 스타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의 어떤 단원을 배웠다. 요거 10시간 넘어가면 개념이 헷갈릴 수 있어. 그럼 10시간 안에 복습해야 돼. 사회의 어떤 내용, 이건 일주일은 버틸 수 있다. 그럼 일주일 안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가 딱 그 학생에게 맞게끔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익히는 것이 딱 시점에 맞게 타임리하게 딱 이루어지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는 결국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학 입시쯤이야. 그리고 4차 산업의 파고가 다가와도 이걸 통해서 세상을 읽는 해안과 대응하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면 우리 애들이 똑바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공부를 시켜야지 억지로 해가지고 머리 뚜껑 열어가 외우게 해가 점수 나오게 하는 거 그건 안 올라갑니다. 진짜 공부는 자기 기쁨.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 자신이 기뻐질 때 그게 진짜 공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학은 비교적 쉬운데 섭이 너무 어려워요. 이 섭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익혀집니다. 공부는 학하고 섭은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겨요. 그럼 공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저 섭이라는 한자가 그렇게 생겨 먹은 한자입니다. 자, 요 위에 이게 무슨 자입니까? 날개 우자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우하등선, 뿅 간다, 신선이 돼서 날아간다. 문학 작품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정철이 간동별고에서 신선 만나가지고 술 마시다가 양익을 추어더니 구만리 장공 저기면 난리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겨드랑이를 추어더니까 구만리 장공은 팍 난다. 날개가 생겨가지고 신선처럼 날아간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뿅 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날개 우자인데 요 밑에 한자가 흰백자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새가 날개짓을 하는 배우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어린 새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흰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미새가 모이를 가져와서 입에 넣어주고 그럼 조금씩 크면 날개가 막 돋겠죠. 그러니까 새니까 날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다닥 파다닥 거리는 걸 어미새가 딱 낚아채가지고 새끼새를 데리고 창공에 올라가서 팍 떨어뜨려요. 파다닥 거리다가 수직 낙하.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어미새가 더 빨리 가서 낚아채서 살려내죠. 그래서 못 살려내면 그놈 죽은 놈이야. 그 경험을 새끼새가 한번 하고 나면 간이 다 떨어지고 막 난리겠죠. 그러면 더 건장한 새로 커가고 어미가 모이를 갖다 줘서 잘 먹고 날개짓을 하면 또 데리고 나가가지고 또 팍
팍 떨어뜨려 버리면 새끼들 새가 날개하는 연습을 그렇게 하거든요. 또 떨어지는 걸 잡아가지고 2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아마 새끼 새들은 다시는 날개가 싫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모이 먹고 운동하고 해가 3번째 가서 또 팍 던지면 새끼 새가 쫙 수직 낙하다가 갑자기 솟구쳐 올라와요. 지도 새가 되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생겨서 창공을 어미와 같이 나르면 그게 섭자입니다. 익힐 섭자가.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익혀야 되잖아. 애가. 공중에 새끼 새가 수직 낙하로 죽을 뻔한 고비를 2-3번 넘기고 익히는 거예요. 그 공부는 본래 힘든 겁니다. 그런데 힘든 걸 딱 딛고 일어서고 나면 세상에 공부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 유튜버에 손선생 쓴소리 동영상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꼭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 새와 같은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학생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는데 정말 공부를 그냥 예를 딱 들어드릴게요. 그 당시 50명인데 한 반에 제가 첫 과외 했던 학생입니다. 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건데 87년 27살 때 반에서 20등 했어요. 중간고사에서 10등까지 딱 올라오더라고요. 야, 엄청난 변화를 한 거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가 여름방학 딱 지나고 여름방학 때 그 당시에는 기말고사를 봤어요. 반에서 2등 서문여고인데 15개 학교인 전교 15등까지 딱 올라왔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적 올라오네 있어요. 이 친구가 이 한 5개월의 과정에 저한테 이걸 가르쳐 줬어요. 학습은 기쁨이구나. 왜? 걔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얘가 제대로 딱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공부를 엉덩이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공부는 손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얘 공부를 가지고 제가 만든 공부법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는 손으로 가지고 합니다. 요거만 되면 상위 5%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머리로 가지고 하는데 머리는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사실은. 공부는 마지막에 뭐로 하느냐면 가슴으로 합니다. 가슴.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니까 저는 졸지에 막 유명한 선생이 되고 그래서 얘한테 여름방학 때 제가 무시무시한 숙제를 한번 내줬어요. 딱 가르친 지 한 4개월 만에 한 5개월 접어들 때 와 이걸 해낼 것 같아. 그 숙제가 뭐냐면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딱 그로부터 10년 전에 이게 1987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1977년이 고2였거든요. 고2인데 풋내기 사랑으로 처음 어떤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예전에는 뭐 편지 주고 2달 만에 만나고 그랬는데 10월 말에 처음 만나가지고 그 다음 12월 크리스마스 때 만나기로 했어요. 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처음 만나고 나니까. 기분은 너무 좋은데 한 3일간 공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완전히 나 속에 두 존재가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학생이니까. 그 고2 지금 2학기 말이면 본고사잖아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가. 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엄청나게 창의적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과 내가 공부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자. 전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창의성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자. 그렇게 해서 딱 그 각오가 생긴 날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 썼어요. 이거요 8시간 30분 동안 계속 써야 됩니다. 어떤 날은 한 5시간 쓰고 나면 이만큼 남아 30%. 방법이 없어. 자기 전에 연습장에 30분 돌리면 떨어집니다. 계속 돌리면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2달 뒤에 그녀를 딱 만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포장을 딱 해가지고 선물을 딱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2달 동안 준비한 거다.
딱 이래. 나 엄청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 감동받을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까? 역시 여자들은 물욕이 강해. 죄송합니다. 얘 갖다 보더만 우떠하이 하다가 저 1시간 만에 채였다니까요. 그게 제 인생의 풋내기, 저는 그 첫사랑이라 안 합니다. 풋내기 사랑인데 그 여자 실수한 거죠. 한 10년 전에 창원에서 설명회 하는데 설명회 끝나고 사인을 하는데 뒤에 쫙 보니까 어디서 본 여자가 있어. 딱 가까이 와서 딱 사인. 저 아시겠습니까? 하는데 딱 그 여자야. 그래서 아들 듬직하게 잘 키웠네요 하면서 잘 키우세요 하고 사인을 특별히 해줬는데 그러면서 싹 가다가 살 돌아보더라고요. 못내 아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자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77년 고2 때 볼펜 한 자루 2달 동안 썼는데 저는 어이없이 까였죠. 그런데 이 고2 때 볼펜 한 자루를 제가 이 제자한테 야 여름방학 숙제는 딴 거 없다. 하루에 볼펜 한 자루도 하니까 한 달 내내 한 자루씩 딱딱 떨어뜨려 오는데 얘가 하루에 공부한 양이 딱 네트로 17시간입니다. 수학 100문제, 영어 단어 100개, 영어 지문 긴 지문 수능보다 훨씬 긴 거 10개, 단문 30개, 그리고 국어에다가 기말고사 준비까지 하면 하루에 연습장을 한 권씩 딱딱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세종시의 행시합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인생에 있어서 그 볼펜 한 자루가 까였지만은 이 제자를 통해서 부활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메가스타디라는 기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볼펜 한 자루는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순수함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이번 겨울 방학 때 정말 자기 공부를 이게 볼펜 한 자루다, 연습장 한 권이다, 뭔가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해보면, 물론 저는 실현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2달 동안 하루하루는 너무 행복했어요. 결국은 공부는 행복해야 된다.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시적절하게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공부는 궁극적으로 가슴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메가스터디 윈터스쿨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